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또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근황 여쭙겠습니다. 먼저 김석 총장님. 네, 어제 그 한국 YMCA 사무총장 협의회가 있어서 그 오송에 다녀왔고요. 네. 그리고 그 지난 토요일 날 그 순천에서 처음으로 자원순환 축제가 열렸어요. K-워터가 일단은 그 펀딩을 하고 순천 YMCA가 주관하고 그리고 순천 그 시청도 참여를 하고 했는데 그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약 10일간 저희가 투명 페트병 그다음에 그 우유팩 그다음에 병뚜껑 이렇게 모았잖아요. 390kg이 모였어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얼마나 큰 수치냐면 저희가 10월까지 1년 내내 했잖아요. YMCA에서. 그게 한 650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했던 것을 보상과 축제 개념으로 하니까 이 10일 동안에 300kg 모였어요. 만약에 이거 YMCA에서 이렇지만 만약 순천시가 했다면 저는 이거보다 100배, 그렇죠. 1000배는 더 많이 모일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원순환 도시를 만드는 일에 이미 시민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순천시가 쓰레기 처리 시설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데 쓰레기 발생, 그다음에 배출, 그다음에 수거 운반하는 단계에 시민 참여를 늘린다고 한다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유의미한 시간도 잘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1등을 되게 재밌는 건 상사초등학교하고 별량중학교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김대희 총장님 또 어떤 한 주 보내셨습니까? 네, 뭐 다음 주 화요일이 여수 YMCA 후원의 밤이거든요. 그래서 후원의 밤 관련돼서 모실 분들 전화 드리고 하면서 정신없이 보내서 어저께 한국 YMCA 전국연맹 그 전국 사무총장들 협의회가 있었는데 저는 못 가고 그래서 김석 총장님 혼자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한 60여 명 정도 여수 YMCA하고 여수 YWCA 회원들이 모여서 현재 지금 이번 주 기간이 세계 YMCA YWCA 그 친목 도모 및 합동 기도회 기도주간이죠. 예, 네. 세계 기도주간이거든요. 일주일 동안요. 예. 그래서 이번 기도주간 주제는 씨앗을 심고 꽃이 피기까지 연대를 통해 희망과 사랑을 키우다 이런 주제로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네. YMCA YWCA 회원들이 모여서 합동 기도회를 한 뭐 내용인데 오늘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목소리와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요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자지구 관련돼서도 그렇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굵직한 노동계 이슈 두 가지 준비했는데 먼저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한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 조정법 2, 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있고요. 노동시간 개편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려다가 거센 여론 반발에 부딪히면서 일단 한 발 물러선 양상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업종별로 노동시간을 유연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들 하나씩 좀 살펴보죠. 설문조사 이야기 제가 말미에 드렸습니다. 네네. 현 근로시간 제도로 업종별, 직종별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기 어렵다라고 답한 비율이 과반을 넘었는데 일단 정부의 그 정책 추진에 좀 제동이 걸렸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김대희 총장님. 네, 그렇죠. 뭐 정부 정책 내에서는 좀 문제가 좀 많아요. 근데 어떻든 이게 노동 시간들을 개편하려는 의도가 정확히 깔린 것 같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부가 정부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때죠. 예. 그땐 120시간 이야기했거든요. 120시간이면 진짜 어처구니 없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일해도 일하면 120시간이거든요. 싹 일하고 뭐 싹 쉬자 뭐 이제 이런 취지긴 그렇죠. 했는데. 대통령의 그 진심을 그렇게 왜곡하지 마십시오. 대통령님은 뭔가 게임이나 이런 사업에 집중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뭔가 100시간이라도 노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이었다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노동자들이 120시간 일할 때 사용자들이나 또 임원들은 쉬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도 잠 안 자고 일해야 되거든요. 그런 정도인데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 비판하에 조용히 넘어갔었죠. 그러면서 올 3월에 결국은 노동부가 정부가 69시간을 제한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엄청나게 국민들 비난이 있으니 대통령은
국민들 현실을 보고 하라고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이번 주 월요일 날 지난 13일 날 이 안이 나오면서 저는 이 제도를 정착화하려는 거 아닌가. 지금은 주 40시간이거든요. 주 40시간이 법적 의무고요. 예, 그렇죠. 그러죠. 연장이 12시간이죠. 네. 예. 그러니까 주 52시간이나 52시간. 예, 주 40시간 제도인데 요걸 69시간 정도로 늘린다고 한다면 노동 뭐 시간이나 내용이 거의 40~50% 정도, 40% 이상 악화되는 상황이라서 예. 뭔가 의도가 있는 뭐 여론조사 결과 발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김석 총장께 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불씨는 여전히 남겨졌다고 생각해요. 예. 여론조사 결과에서 놓고 보면은 일단은 사업주 14.5% 정도만 현행 제도가 좀 불편하다 정도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윤석열 정부가 뭐 69시간 이야기하고 뭐 120시간 이야기 이랬던 것은 어찌됐든 이 기업에게 노동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규제를 좀 풀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기업에게 좀 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 설문조사 결과는 그것과는 좀 거리가 먼 사업주 14.5%만이 지금 현행 제도가 좀 불편할 뿐이다 이렇게 답한 거를 굉장히 좀 머쓱했을 것이라고 좀 생각되고요. 반면에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업종별 뭐 이렇게 그다음에 그 연장 근로 관위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로 확대하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주 69시간제라고 하는 상징적,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노동관계에서의 노동시간을 확장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뭔가 기업에게 득이 된다거나 아니면 한국 사회 전반적인 경제 흐름에 좀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결과를 좀 남기고 싶어하는 욕심은 그대로 좀 남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이 정부 들어서서 우리가 여러 차례 화물연대 파업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노총이 지난 6월달이었나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했었잖아요. 한국노총마저도. 그러면 굉장히 경직된 노동관, 그다음에 노동조합과 어떤 노동조합을 이루고 있는 그 임원들이랄지 그 노동조합원들을 굉장히 뭐랄까 적대시하는 이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 69시간제에 대한 추진에 대한 문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좀 머쓱한 가운데 현행 52시간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아마 상황은 또 주 69시간제를 좀 관철하려고 하는 불씨는 그대로 여전히 남겨둔 것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씨를 좀 어떻게든지 간에 좀 살려보려고 네네. 하는 그런 정부의 좀 의지가 느껴졌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부가 업종 직종별로 노동 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게 현장에서 정착이 그럼 좀 되겠습니까? 일단 그것도 좀 의문이거든요. 불씨가 남아 있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 저는 잘 안 될 거라 보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 YMCA도 젊은 직원들 20, 30대가 좀 많아요. 한 절반 정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도 몸도 신체 리듬도 주 40시간에 정착돼 버렸거든요. 그렇죠. 돼 버렸거든요. 그리고 뭐 야근 좀 2~3시간 하자. 특히 요즘 30, 40대만 하더라도 월급 한 10% 정도 줄을 테니까 우리 좀 서너 시간 며칠 좀 일주일에 몇 시간 더 근무하자 그러면 아무도 안 해요. 아마 사직서 낼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사직서 낼 거예요. 그동안 뭐 즐거웠습니다. 하면서 총장님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앞으로도 즐거웁시다.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월급을 2배, 3배 이상 주지 않는 이상 결국은 이렇게 주 69시간 제도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 보는 거고요. 정부도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정부 쪽에서 노동에 대한 정책 제안을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자녀들만 보더라도 알잖아요. 연장근로 시간에 근무 안 하려고 그래요. 즐겁게 살려고 그러는 거고요. 뭐 그런 상황이고 요즘 또 사장님들도 토요일 일요일 쉬고 싶어 해요. 평일날 빨리 집에 들어가서. 그런 문화가 좀 정착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예. 완전 정착됐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이제 이게 특정 업종에 몰려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제조업과 건설업 이쪽은 급여 체계가 시간제 근무거든요. 예. 보통 저희들은 월급제 아닙니까? 월급인데 현실적으로 시간제 근무하는 사람들은 시간의 수당이라든가 잔업수당을 하지 않으면 월급이 오르지 않는 시스템이거든요. 뭐 그러면 결국 월급 기본급 체제가 워낙 낮기 때문에 너희들이 일을 좀 10시간, 15시간, 20시간 더 해서 한 달에 좀 한 20~30% 더 가져가라. 이런 체계거든요. 이런 체계에 대해서 급여 시스템은 제가 보기에는 잘 맞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유연화 근무 내용 등을 보면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시기예요. 모든 것들 노동법들을 잘 지켜내고 그리고 연장 근로도 주 12시간 이내에 되고 모든 체제 완벽하게
지금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는 완벽하지 않는데 완벽한 전제하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도 긍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결국은 국민들 여론은 더욱더 들끓을 것이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김석 총장께서도 이게 정착되기는 힘들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차관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일단 52시간제를 틀을 유지하면서 네. 필요한 업종 직종에 한해서 노사가 원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 연장 근로 시간 단위를 지금은 이제 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월이나 뭐 분기나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22시간에 대한 문제 69시간제를 관철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 보는 건데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럼 지금 현행 52시간 중에 그걸 못 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뭐냐면 탄력 근로 시간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선택 근로 시간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사가 원하는 경우에 이걸 가능하게끔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노사가 단협을 통해서 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이 정부가 지금 우리가 소득이 3만 불 정도 넘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개인의 삶과 웰빙과 또는 어떤 자기 개발이랄지는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에 그 기울기가 넘어가고 있는 시대인데 이거를 1990년도 정도 굉장히 뭔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좀 희생해야지라고 하는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은 너무 시대착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잠시 해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특정 직종은 제조업하고 건설업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이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노동자, 근로자들 급여는 적게 주고 사용자들 이윤은 많이 가져가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우리 제조업 영역은 임금을 낮게 해서 그 생긴 이윤을 사용자가 가져간다는 것은 굉장히 천박한 방식이거든요. 제조업은요 기술 개발을 하고요 R&D를 해서 더욱더 낮은 비용으로 품질 좋은 것을 생산해내는 것이 선진국 기업이 지향하는 가치거든요. 기술 개발해가지고 단가를 낮추어서 이윤을 더 많이 가져가게 하는 것이 최소한 기술 선진국, 제조업 선진국이라면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인건비로 하려는 것은 굉장히 못된 일이다. 그렇죠. 기술 개발 안 하고 노동자들 인건비를 거의 깎아서. 착취하다시피 해서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영역인 거고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 경쟁력에서는 오히려 더 뒤질 거라 보는 거고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조선업을 보잖아요. 조선업에 우리가 용접이라든가 전체적인 그 페인트 도공 진짜 우리나라 기술이 좋았거든요. 근데 코로나19 때 결국은 조선업 영역이 이 높은 숙련도가 있는 기술 높은 사람들 저임금으로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렇죠. 다 떠나버렸고 뭐 이 사람들은 편의점에 일하는 것이 오히려 조선업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했는데 결국 그 역할들을 외국인 값싼 외국인 노동자로 대신하고 있잖아요. 예, 방금 그 이야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기업에게 촉진하는 거 하고 69시간제를 이용해가지고 노동자들에게 뭐 과중과 노사가 협의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업이 나서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계속 양질의 일자리들은 빠져버리고 예. 이런 것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노동시간의 52시간제도의 사회적 합의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거니 이것이 일자리 창출로 또는 경제발전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진짜 필요한 경제노동사회위원회 이 논의를 빨리 틀을 회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주제가 더 있기 때문에 뭐 주 69시간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노란봉투법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근데 아직 뭐 좀 불씨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불법 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고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이 첨예합니다. 뭐 최근에는 경제 6단체에서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 주십시오라는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사회적 타협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김대희 총장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있을 때 이 법은 벌써 통과를 했었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쌍용 자동차 파업이 있었을 때 결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오히려 노동자들한테 제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분노하고 측은지심을 가졌던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결국 줬던 노란봉투에 성금을 모아줬던 그랬습니다. 그 행태인데 저는 최소한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라면
그리고 우리가 노동조합 영역은 노동자가 인간으로 살기 위한 헌법과 법에 의해서 최소한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이거든요. 인권 영역에서 노동자들이 경제적 권리를 찾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일을 결국 이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불법 이렇게 가면서 엄청난 자신이 경제적으로 갚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을 배상하라는 것은 결국은 반인권적인 법이고요. 반인륜적인 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개정 여론은 계속 있었거든요. 예.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반인권적이고 반차별적인 법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노동법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기준을 맞추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만일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검사 출신이 정의와 법에 앞장서서 국민의 인권과 생존의 가치들을 높여 나간다는 그 자부심 있는 검사가 이걸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나라 검사들 욕 엄청나게 얻어먹어야 되는 거죠. 김석 총장께 이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노동자예요. 노동자로부터 제외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돈 버는 사람 예. 다 노동자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노란봉투법은 민생법안입니다. 사실은. 또 하나는 방금 왜 노란봉투법이냐라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방금 김대희 총장이 말씀드렸지만 예. 징벌적 손해를 왜 노동조합이나 노동 그 파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지우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경제의 논리인 것이죠.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그 기본적이어야 되는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보장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건 너무 그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 법률은 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는 지금 경제 5단체를 비롯해서 뭐 보수 언론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지금 다 지금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좀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다시 한번 돌이켜서 보면 기본적으로 노동 3권은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권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권리가 있고 권리가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려야 될 권리입니다. 그런 것을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것이죠. 재확인한 거고 그다음에 정당한 그리고 합법적인 파업에 대한 그 결과를 어떤 손해배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하게 한다거나 노동자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요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20년 동안 거의 논의되어 왔던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상식적인 헌법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기에는 그 거부권 행사 가능 날짜까지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지금까지 거부권이 한 번이 아니거든요. 예. 뭐 국회에서 통과되는 모든 법 그리고 장관에 대한 모든 그 탄핵권에 대해서 다 거부권 행사하고 있거든요. 해답은 내년 4월 총선밖에 없다고 봐요. 내년 4월 총선에 어떻든 여당이 아니라 야당 측 범야권 측이 뭐 200석 이상을 가져서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방법. 뭐 다시 국회로 와서 다시 제의를 하더라도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뭐 그대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방법밖에 없다 보거든요. 그럼 대통령은 어떠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야지만 자기가 찬성할 것인가? 그럼 모든 사람들은 기초 급여 정도, 뭐 최저 생계비 정도만 받고 사용자들은 그것보다도 30배, 40배 이상 받아야지만 이게 정상적인 세상으로 생각하는지 저는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노동쟁의, 노동파업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노동자의 경제적 투쟁과 또 돈을 줬고지고 이윤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윤을 많이 가려고 하는 사용자가 어떻든 조건이 안 맞아서 불일치해서 나오는 쟁의잖아요. 이 쟁의에 대해서 노동자한테 일방적인 그 회사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파업 기간에 가동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손해를 다 배상하라 그러면 차라리 그냥 기업 안 만들기 낫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자의 파업으로 그다음에 임단협 과정에서 파업이 결정되고 나서 일정 부분의 해결 결과가 이루어져서 일단 타결이 되잖아요. 예. 타결된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이후에 사측에서 노동조합에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 배상 청구를 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사실은. 수십억 원 규모였으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반인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 법률에 대해서 계속 노란봉투법을 만들자고 했던 취지를 윤석열 정부가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잘 이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방금 김대희 총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그러면
우리 사회를 이루는 삼권 분립의 사회에서 대통령만 빼면 되는 건가라고 하는 굉장히 국민적 반감을 일으킬 만한 요지가 될 거다. 이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러면 아까 4월 총선도 이야기했지만 4월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만약에 확보한다라고 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또 대통령 권리잖아요. 그것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국회를 그렇게 구성해야 된다라는 어떤 욕망처럼 돼버리는 사회가 이게 과연 정상적인 거냐라는 그것도 거죠. 슬픈 것이긴 하죠. 슬픈 일인 거죠. 네. 그래서 더 빨리 올 거다. 대통령의 레임덕은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필요 없는 사회에 대한 어떤 준비를 국민들이 하게 되는 건가라고 하는 좀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번 노란봉투법은 좀 거부권 행사 없이 이걸 계기로 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좀 뭔가 다시 복구하고 노동자들과 좀 대화도 하고 그럴 수 있기를 좀 간절히 좀 소원합니다. 소원. 네. 예, 소원.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20세기 그죠? 19세기 때부터 그런 개념들이 있었지만 20세기 들어서서는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본인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경제적 권리를 위해서는 파업을 할 자유를 인정해 준 거예요. 헌법과 제반 노동 상권에서.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북한이나 아무리 가난한 아프리카에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그 나라에서도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인정해 주는 세상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것을 노동자의 파업권을 오히려 더 징벌적으로 다루겠다고 하는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대통령이라면 5,400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면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개념들을 봐야 되고 특히 이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건 뭐 기종노조를 뭐 위한 법이라고 하는데요. 기종노조는 요즘 파업 안 합니다. 오히려 사내하청, 협력업체, 비정규직이 파업하는 것이지. 그러면 결국 이 법을 거부권 행사해서 그러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갔다. 그러면 결국 그 힘없는 비정규직, 그리고 사내하청, 협력업체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백인이야 작은 중소기업에 있는 노동자들만 더 어렵게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요. 예. 저는 현실을 좀 올바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자유를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 자유가 능력과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허용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자유가 기본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큰 가치는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 있는 거고 그렇게 따져놓고 본다고 보면 이 노란봉투법은 지극히 정상적인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거부돼서는 안 된다. 네.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분께 이제 1분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노동계와 이제 현 정부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촉구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정리하는 측의 면에서 어떤 입장 견지를 정부에 촉구하고 싶으신지 총정리하는 느낌에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석 총장께 드릴까요? 네, 저는 정부보다는 노동자에게 좀 드리고 싶은 그래요. 말씀은 예. 정치적인 문제의 최근의 협상력은 결국은 정당이 또는 국회에 의석을 배출하느냐 배출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사회적 합의가 대단히 중요해서 누구누구의 의견, 어떤 시민사회단체 의견이 대단히 중요했지만 지금 사회에서는 정당 중심에 의한 논의 구조가 되니 저는 노동자들이 이 기회에 내년 4월 총선이니 반드시 노동자의 뭔가 정치 구조화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좀 기울여야 이런 사회적 합의나 대통령과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분리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네네. 예, 더 촘촘히 해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대 총장께서는 어떤 측의 입장을 좀 견지하는 것을 촉구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정권은 3년 남았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러한 좀 국민들이 우려하는 정책을 위반했던 대통령이나 또 정부 관료 장관들은요. 망고의 역사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려면 저는 좀 제대로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노동자한테 이런 업무를 강요하지 말고요. 그러면 좋은 정책이라면 대통령이 일주일에 120시간 일하고요. 장관들이 120시간 일하면 되죠. 그 넓은 그 장관실에 침대 갖다 놓고요. 샤워하면서 열심히 국정에 임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김대희 총장님 화가 나셨네요. 그러게요. 예, 요 정도로 이번 주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란 봉투법과 노동시간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두 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YMCA 토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